전국구 조폭의 탄생 시리즈 1 매스컴이 쏘아올린 괴물들의 연대기. 이름이 곧 무기가 되는 세상. 찌직거리는 90년대 뉴스. 흑백으로 처리된 범죄자들의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스틸컷처럼 스쳐 지나간다. 긴장감 넘치는 베이스라인과 낮게 깔리는 느와르풍 사운드. 화면 중앙에 붉은 글씨로 전국구라는 단어가 서서히 떠올랐다가 깨진 유리처럼 부서진다. 어둠 속에서만 움직이던 존재들이 어느 날 대낮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골목의 불량배가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신화가 됩니다. 조폭의 세계에서 전국구라는 타이틀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단순히 주먹이 세서일까요? 아니면 뒤를 봐주는 정치인이나 재력가가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전국구는 매스컴이 만듭니다. 그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지상파 메인 뉴스 화면에 얼굴이 뜨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조직 계보도가 전국으로 방영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명용사가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서울에서도 이름 세 글자만 대면 사람들이 움찔하는 거대한 전국구 괴물이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가장 화려한 홍보 영상을 찍어준 셈이니까요. 감옥에 갇힌 두목의 이름은 오히려 그 순간부터 전설이 되어 전국의 뒷골목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껍데기들의 리그에서는 대한민국 조폭 역사를 뒤흔든 매스컴과 조폭 사이의 이 위험하고도 기이한 공생관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카메라 렌즈 하나가 동네 건달을 전국구 신화로 둔갑시켰는지, 그리고 그 신화 뒤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 조폭의 신화, 언론이 써내려간 데뷔작. 70, 80년대 명동거리. 낡은 신문 지면이 클로즈업되며 헤드라인이 타자기 소리와 함께 하나씩 찍힌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대한민국 조폭사의 이름을 남긴 두 거물이 있습니다. 조양은과 김태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대한민국 3대 조폭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 누가 붙여준 걸까요? 정작 조직 내부의 서열표도 아니고 경찰의 공식 발표문도 아닙니다. 바로 언론입니다. 1975년 명동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은 이 모든 신화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신군부 정권은 사회정화라는 명목 아래 전국의 폭력 조직을 대대적으로 소탕하기 시작했고, 신문과 방송은 이 소탕 작전을 마치 대형 스포츠 중계처럼 다뤘습니다. 조직의 계보도가 큼지막한 차트로 만들어져 지면에 실렸고, 두목들의 얼굴 사진이 마치 수배 전단이자 동시에 프로필 사진처럼 신문 한 면을 채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시민이라면 평생 한 번도 자기 얼굴이 전국 단위 매체에 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수장들은 체포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안방에 얼굴이 걸리는 겁니다. 물론 그 맥락은 범죄자라는 낙인이었지만 조직 사회라는 특수한 생태계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악명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조직들, 이름 없는 동네 건달들은 뉴스 화면 속 김태촌과 조양은을 보며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공포와 동경. 저 사람은 전국이 다 아는구나. 이 한 문장이 조직 사회 전체에 퍼지는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매스컴은 이들을 범죄자로 단죄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대한민국 조폭의 대명사로 박제해버린 셈입니다. 신문 한 페이지, 저녁 뉴스 몇 분이 그 어떤 조직 내부의 세력, 다툼보다 강력한 인증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실력보다 노출이, 세력보다 인지도가 곧 전국구의 조건이 된다는 공식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조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서진 룸살롱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1986년 강남 거리. 사이렌 소리가 서서히 커지며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채운다.
붉은 조명이 스튜디오를 물들인다. 1986년 8월 대한민국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입니다. 강남 한복판 화려한 유흥가 뒷골목에서 벌어진 처참한 칼부림, 그리고 병원 주차장에 버려진 시신들. 이 잔혹한 실체는 어떠한 역과 장치도 없이 전 국민의 안방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매스컴은 주범들의 얼굴과 현장 검증 모습을 며칠이고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자극적인 보도였습니다. 카메라는 피가 채 마르지 않은 현장을 클로즈업했고, 앵커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의 잔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중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조폭 세계 내부에서는 이 보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마치 전쟁 선포처럼 받아들여진 겁니다. 저놈들이 결국 전국의 이름을 날리는구나 라는 인식이 뒷골목 전체에 빠르게 심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스컴이 얼마나 자극적으로 폭력을 소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자, 동시에 그 소비가 어떻게 조폭의 브랜드 가치를 순식간에 폭등시키는지를 보여준 가장 잔인한 방증으로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이한 순환 구조입니다. 매스컴은 시청률과 열독률을 위해 더 자극적인 장면을 원했고, 그 자극적인 장면이 반복 보도될수록 사건의 주범들은 뒷골목에서 더욱 신화적인 존재로 격상되었습니다. 매스컴은 이들을 단죄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전국적 스타로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전국의 조직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인식이 하나 생겨납니다. 사건이 커야 이름이 남는다. 폭력의 규모와 잔혹함이 곧 미디어 노출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왜곡된 방정식이 뒷골목의 상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이후 조직 간의 다툼이 점점 더 과격해지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0.13 범죄와의 전쟁, 조폭의 전국시대 개막. 1990년 뉴스 특보. 포승줄에 묶인 두목들이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연쇄적으로 터진다. 그리고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날부터 전국 조폭들의 순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전국구 조폭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매일 저녁 9시 뉴스마다 부산 칠성파, 1위 배차장파, 전주 월드컵파, 광주 국제 PJ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두목들 이름과 얼굴이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서 끌려 나오는 두목들의 모습. 그 화면을 지켜보며 전국의 젊은 건달들은 생각했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면 저 사람은 진짜 거물이구나. 정권은 조직폭력배를 완전히 소탕하려는 목적으로 이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의도치 않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지역, 보스들의 인지도를 단숨에 전국구 수준으로 평준화시켜버렸습니다. 부산에서만 통하던 이름이 하루아침에 서울과 광주, 대구에서도 통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는 마치 지역 예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국대회 결승 무대에 오른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 세계의 올림픽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된 셈이죠. 이 시기 흥미로운 지점은 검거된 조직원들의 태도입니다. 일부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순간이 자신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이후 여러 기록을 통해 전해집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 되는 참으로 뒤틀린 인정 욕구의 구조가 이 시기부터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언론사들은 저마다 특종 경쟁에 열을 올렸습니다. 어느 방송사가 먼저 조직도를 입수하는지, 어느 신문이 더 구체적인 조직원 명단을 확보하는지가 하나의 취재 성과로 여겨졌습니다. 그 경쟁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시청자와 독자에게 전달되었고, 대중은 마치 프로스포츠 리그의 순위표를 보듯 전국 조직의 세력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 하나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규모가 크지 않았던 지역 조직이 단순히 검거 당시 카메라에 잘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세력보다 부풀려진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조용히 검거되어 대중의 기억 속에 거의 남지 않은 조직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누가 진짜 강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조직의 실체가 아니라 미디어의 편집실에서 결정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조직 폭력배를 뿌리 뽑기 위한 국가적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국 각지의 조직들을 하나의 거대한 전국구 리그로 편입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아이러니를 남겼습니다. 소탕을 위한 보도가 오히려 신화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디어라는 이름의 양날의 검, 뉴스 스튜디오 조명과 카메라 렌즈가 클로즈업된다. 렌즈에 비친 인물의 실루엣이 서서히 감방 창살 그림자로 겹쳐진다. 조폭에게 매스컴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보도되는 그 순간 조직은 공권력의 최우선 타깃이 되어 와야 될 위기에 처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언론에 노출된 조직일수록 여론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유명해진다는 것은 곧 표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보도는 조직 세계 내부에서 당신을 그 바닥의 정점으로 올려놓는 가장 강력한 광고판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결코 전국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 하나로 뉴스에 오르내리면 순식간에 전국이 그 이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폭들이 유독 사건 사고에 집착하고 더 자극적인 이벤트를 벌이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미디어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하나의 권력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론은 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보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시청률과 부수를 끌어올리려는 지극히 상업적인 논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사건일수록 더 많이, 더 오래 보도되었고, 그 결과 조직 폭력배들은 자연스럽게 자극의 크기와 자신의 위상을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과 조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기묘한 공생관계를 형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소재를 얻었고, 조폭은 그 대가로 전국구라는 무형의 자산을 얻었던 셈입니다. 껍데기뿐인 신화, 그 이후에 초라한 결말을 화려했던 신문 헤드라인들이 낡고 빛바랜 이미지로 전환된다. 인터뷰 형식의 자료 화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들의 실루엣. 그렇다면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 만들어진 전국구 신화들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화려했던 이름값에 비해 그 끝은 대체로 초라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이들 중 상당수는 예전의 위세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고, 조직 사회의 판도 역시 그들이 감옥에 있는 사이 완전히 재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론을 통해 얻었던 그 전국구라는 이름값이 실질적인 조직의 힘이나 자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유명세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감시의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경찰의 관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고, 사업을 하려 해도 과거의 낙인이 항상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부는 다시 범죄의 길로 돌아가 재수감되었고, 일부는 언론이 만들어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평범한 혹은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화려한 전국구 신화의 주인공들이 말년에는 오히려 세간의 관심에서 완전히 잊혀진 채 조용히 사라져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껍데기입니다. 매스컴이 만들어준 그 거대한 이름값은 정작 그 이름의 주인에게 실질적인 안녕이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껍데기 때문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기회조차 박탈당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시대가 흐르며 미디어 환경도 변화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SNS가 등장하면서 조직 폭력배와 미디어의 관계, 양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지상파 뉴스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얼마든지 이름이 퍼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노출이 곧 위상으로 치환되는 구조, 자극적인 소재가 소비되고 그 소비가 다시 대상을 신화화하는 순환 구조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형식이 신문에서 방송으로,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옮겨갔을 뿐 대중의 자극적인 것에 대한 갈증과 그것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욕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세대가 바뀌면서 조직 사회 내부에서도 이 전국구 신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세대는 매스컴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던 반면 이후 세대의 일부는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시대에는 한번 노출된 이름이 평생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사업이든 일상생활이든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이름값이 곧 몰락의 시작이라는 걸 앞선 세대의 결말을 지켜보며 체득한 셈입니다. 진짜 포식자는 카메라 뒤에 있다? 화려한 카메라 조명과 뉴스 스튜디오의 풍경이 등장한다. 그 위로 서서히 어두운 감방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마지막에는 텅 빈 감방만이 남는다. 우리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잔혹한 조폭의 서사를 지켜보며 그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전국구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자극을 쫓는 미디어와 그것을 소비하는 우리의 대중적 호기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씁쓸한 구조입니다. 진짜 힘이 있는 자는 결코 카메라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포식자입니다. 매스컴의 이름을 올리는 순간 그들은 이미 공권력의 포획 대상이자 동시에 시스템이 소비하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그 화려했던 전국구 두목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는 화려했던 이름만큼이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고 또 어떤 이는 그토록 원했던 세간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잊혀갔습니다. 결국 매스컴이 만들어준 신화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미디어와 대중이 함께 소비하고 함께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함께 잊어버리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직 사회의 신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가 만들어낸 거울상이었던 셈이죠. 껍데기들의 리그는 화려한 타이틀 속에 숨겨진 썩은 알맹이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조폭의 신화는 결국 매스컴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만든 것은 결코 조폭 자신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원했던 미디어,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소비했던 우리 모두가 그 환상의 공범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이나마 뒤흔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만들어낸 껍데기에 속지 않는 현명한 시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껍데기들의 리그였습니다.